2011년, 12년 정도부터 정신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회적 농업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낙인, 특히 정신장애인들은 낙인감이 더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을 얻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농촌이라든지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좀 장벽이 덜하지 않겠는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될 편안한 장소가 마련이 되고 조금 뭐 욕심을 내면은 그것이 또 농업이 직업이 되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다가 이제 제안을 해서 2014년부터 이제 3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농장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농장을 운영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일단 농사 자체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전담 직원을 두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역에 있는 농업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계신 농민들하고 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으로 이제 독립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 중심으로, 농민들 주도로 이 행복농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농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정책으로도 추진이 되면서 그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을 받고, 이제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거점 농장으로도 지정이 돼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통용된 것이 채 8년이 안 되기 때문에 7년, 8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은 그 본인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미 조금 개념 정립이 된 연구를 통해서 그런 그 개념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최근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했던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6년에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냐면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농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일자리나 돌봄이나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편견이나 낙인이 없는 말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농업 활동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절과 절기에 맞는 농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그 사회적 농업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계절과 절기에 맞는 농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농작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이제 그런 낙인을 주는 말을 보다는 그냥 생애 주기별 참여자가 그래서 그 최근에 치유농업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활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 제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쉼과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에게는 하루의 편안한 일상이 제공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에게는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에게는 직업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에게는 그거가 고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농작업과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꼭 농작업만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농작업도 있지만 농업과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목공도 있고요. 화분을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재배했던 거를 가지고 파스타나 무슨 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아무튼 농작업과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데 단순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농작업이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민하고도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또 참여자들끼리도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또 이웃 농장 간에도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마을 안에서도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런 상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농작업과 관련 활동 참여하고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치유나 돌봄이나 교육이나 고용의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거 웰빙푸드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가 박미 대표신데 그분은 이제 그 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한 일종의 쉼터도 운영하시고 치유 프로그램도 하시지만은 그 성거 마을에 사시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제 원예 치료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예 치료사로서의 잘할 수 있는 거 뭐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해서 보존하라고 하잖아요. 꽃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그 영구 보존은 아니고 보존할 수 있는 꽃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를 마을 노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 노인들에게는 일종의 작은 일거리죠. 작은 수입처가 생기는 거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일거리도 있고 같이 밥도 해 드시고 심지어는 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들과 또 범죄 피해 여성을 위한 농업 실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곳이 이 성거 웰빙푸드 영농조합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터넷에 키워드 딱 하면은 바로 영상이 뜨기 때문에 좀 찾아서 좀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남 어유지 동산 같은 경우에는 발달 장애, 그러니까 원래는 복지 기관이에요. 돌봄 기관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 발달 장애인들의 이제 그 공동생활 시설이고 또 요양시설 같은 큰 규모의. 근데 이제 여기가 오래된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복지기관이지만 같이 농업활동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마을하고도 같이 결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하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다양한 영농활동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사회적 농업 형태랑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게 여기는 숙박시설을 또 운영하세요. 가공시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남 어유지 동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기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실천기관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제주도에 가면은 일배움터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주로 카페도 하시고 그 꽃화원이신데 거기는 왜 우리가 왜 그 도로에 보면 꽃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있는 꽃들 그거 이제 납품하는 이제 화원을 운영하시는데 연 매출이 1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을 거기도 역시 발달 장애인 대상인데 연 매출이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의 고용 규모가 50명 뭐 이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그 정부 보조라든지 우선 구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신장애인으로 이제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홍성에 있는 행복농장 사례인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013년에 이제 근무했던 이제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뭐 이렇게 농업과 돌봄, 마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럼 모르고 그냥 장애인들도 어떻게 좀 뭐 농촌에서 그 일종의 직업 재활이죠, 재활. 재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14년에 개소식도 하고, 이 자연굿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뭐 4박 5일 있기도 하고, 뭐 한 달 있기도 하고, 이런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협동조합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턴십이 뭐였냐면은
장애인 고용공단에 보시면 중증 장애인 인턴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중증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면 임금의 80%를 지원해줘,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이제 급여면 80만 원을 공단에 주니까 그 농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분을 고용을 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또 농장에 맞는지 아닌지. 그런 거가 이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천안에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 이제 지사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중증 장애인 인턴제가 주로 이제 사무직이나 공장이나 이렇게 그런 쪽에 집중돼 있었지 농업 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다, 농장에도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턴십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인턴십을 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홍성에 있는 그 마을에 한 분, 농장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여전히 고용이 돼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도 이런 세미나들도 있었고, 이제 다행히 2018년에 농림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흥북농장이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런 거점 농장 사업도 이제 신청을 해서 올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직으로서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사회적 농업의 실천이라는 게 개별 농가 단위로 실천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장과 농장, 농장과 마을, 더 나아가서는 이 면 단위, 군 단위, 그리고 뭐 이런 시의 도 단위도도 이렇게 다양한 연대와 협력 체계를 갖추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튼튼하고 그리고 확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협력 체계, 연대와 상호 교류의 글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 해뜨는 농장은 규모가 큰 사과 농장, 가수원이에요. 근데 거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노인, 장애인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청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한 이제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기도 하고, 어쨌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청송에 이것도 역시 해뜨는 농장도 이것 다 한국농어촌공사 네이버 블로그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다 유튜브에 뜨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립한 사회적 기업,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우리가 2019년도에 사회적 농장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센터장이 사회적 농업이 이제 콩새알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도 그렇고 너네들이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것과 적합함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지원해보라고 해서 이제 그때 급하게 오영훈 팀장님이 기획서 쓰고 해서 제출해서 2019년도에 이제 사회적 농장 활성화 시범 사업장 농장으로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제 주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들도 맥락은 사회적 농장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취약계층 고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업인들과 함께 하고 체험 활동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전혀 이제 사회적 농업은 새로운 영역이죠. 우리가 그때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돌봄 농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직도 좀 콩새알은 좀 딜레마가 있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농업으로 농업의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립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여전히 강하고, 근데 이제 계속 사회적 농장에서는 돌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회적 농장이었다라는 취지로 돼서 그것을 어떻게 잘 융화하고 조화롭게 하느냐가 우리 콩새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2년 동안에는 좀 약간 돌봄 농업에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제는 우리 해솔이가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전공부도 졸업하게 돼서 여기 마을에 사는 우리 해솔이를 어떻게
여기서 농장도 함께 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부모님들하고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솔이가 다 가축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네덜란드 사례 보니까 가축을 많이 활용하고 그런 거 봐서는 농장 한 켠을 이제 소가축 농장을 조성을 할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고 있고, 그 아빠가 열심히 여기 공장장이거든요. 공장의 공장장이신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벌을 양봉을 했었는데 지금 잠깐 접고 있는데 이제 그 아빠가 양봉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그래서 요 인근에 벌통 놓고 이제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그런 거랑 관련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로. 가정농장 프로그램 사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농장은 하우스, 약액재배 하우스 아까 봤던 거기에서 주로 많이 활동했고요. 우리 체험장, 새로 꾸민 체험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같이 했고, 천연 염색도 하고요. 문화예술 공연도 했습니다. 텃밭도 가지고 텃밭도 가꿨고요. 콩밭이죠, 저거는. 신부님, 저 콩밭인가요? 가운데 풀밭인데 콩밭, 풀밭 이렇게 같이 되죠. 편말도, 가정농장 편말도 함께 만들고요. 이거 농사학교는 이제 정신과학센터랑 함께하는 농사. 지난번에 고구마 수확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콩 수확하고, 그리고 토마토, 양액재배한 토마토, 방울토마토 수확하고 뭐 이런 활동들 주 1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간헐적으로 뭐 끊겼다 했다 뭐 이렇게 그걸 반복했습니다. 콩살 나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한 2번 연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콩살 나들이 와서 같이 식사 맛있게 드시고 접대하고 그런 활동들 하고, 이거는 그 마을 농사 지원하는 거, 아까 달빛고운 마을 아빠들과 함께하는 그런 농사 저희가 벼주고 같이 못자리 같이 하고 이렇게 거의 뭐 놀이 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올해는 이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뭐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그래서 인천 부평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5명이 와서 그쪽 분야였던 것 같아요. 보건, 복지, 뭐 의료 쪽의 공무원들이 그동안 힘들어서 저희가 그분들 천연염색도 하고 두부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극복됐다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서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달에 장애가 있는 청년들 7명하고 같이 공동의 가정을 꾸려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옆에 카페와 제빵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카페와 제빵소에서 같이 일을 하지만 또 한편에 농장 활동을 크게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일거리와 일자리로 청년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업으로 고용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일 안에 저 건물입니다. 저기서 청년들이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들은 주변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 오셔서 한 5가정 정도가 주변 마을에서 같이 살고 계시면서 저희가 주중에는 청년들하고 같이 일하고 농장에서 같이 활동하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저 아까 그 건물 안에서 청년들 7명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제빵실하고 카페에서 청년들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고용이 된 상태고요.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농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는데, 밑에 저희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실상은 1997년도에 처음 장애 진단을 받던 기관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장애 진단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그 시기에 만났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여기까지 다 같이 온 건 아닌데, 그때 만났던 그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령기하고 학령기 이후까지 오면서 누구라도 생애 발달의 주기가 있고 누구라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정한 시기가 다 됐다고 해서 졸업을 시켜버리면,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애 발달 주기에 적절한 지원을 지속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취지를 담아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업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장이 한 1000평 정도가 노지가 있고요. 저희 땅은 아니고 임대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청년들이 같이 일을 쭉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텃밭 작물에 고구마,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보통 많이 하고 있는 노지 재배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식생활로 그렇게 가져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농장 활동을 하고 식단으로 가져오는데,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결국은 이것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땅을 밟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제 수익하고 소득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지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따가 프로그램 상으로는 그것을 좀 집어넣습니다. 정식으로 이 농업 활동이 소득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환 농업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농민, 기존의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의 기존의 생산자 그룹하고,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은 분들 또는 저희와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원의 연락망들을 잘 구성을 해서 직거래나 무엇인가 그 안에 협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세계가 주어지고 그것이 소득으로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 세 가지를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환농업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것, 식물 재배, 식물 가공, 가축 관리. 저희가 이제 그래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정도는 진행을 해왔고, 청년들하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활동들이 이 안에 담겨져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함께 짓는 농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연결해서 농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봤습니다. 직거래는 저희의 회원들,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계시는 분들하고 잘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연로하신 그 농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농업 활동을 같이 가서 하면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누군가가 이러한 정착의 형태를 보고 싶고 또는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잘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점을 네 번째로 해서 사업으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계가 이 안에서 또는 이제 강화해서 이 지역 안에서 잘 뿌리가 내리도록 하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도움도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잘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린 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이라고 하는 건 뭐 녹색이니까 무슨 자연, 농업 다 관련된 큰 개념이잖아요. 그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런 것을 통한 케어, 돌봄, 그린 케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회적 농업을 불리는데, 주로 이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거는 가족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가족농이니까 좀 규모가 작겠다 생각하지만은 절대 안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규모가 이제 뒤에도 봤으면 뭐 70헥타르 막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21만 평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전혀 이제 차원이 다른데, 어쨌든 거기도 이렇게 운영 형태는 가족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농업 활동을 하는데, 대신에 돌봄 서비스는 소수의 인원에게만 제공을 해요. 농장은 막 이렇게 넓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돌보는 거는 아니고 여기도 보면 소수 인원인데 주로 어떤 대상자냐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이거나 학습장애, 학생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운영도 이게 보면은 맨 오른쪽 보면은 거의 뭐 사회복지 영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나요. 농장이 아니고 뭐 주간 보호라는 등, 뭐 주야간 뭐 보호 작업, 재활 치료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보니까 농업 굉장히 대단히 큰 그 농장에서 가족 농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데 다만 그 중에 일부 그런 농업 활동이 이런 장애 학생들이나 정신장애인들의 이런 복지, 돌봄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제 이탈리아로 가면은 이탈리아는 이 사회적 농업의 뭐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농업의 뭐 효시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사진에 있는 분은 프랑코 바잘리아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저분은 그 이탈리아의 어떤 개혁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신데 저분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대형 정신병원의 병원장으로 가가지고 좀 특이하시죠? 나는 정신병원을 없애러 왔다 이렇게 원장이 돼가지고 딱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든 뭐 요양이든 이런 목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일종의 집단 생활, 수용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삶이나 치료나 요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렇게 모아놓은 거지 그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가가지고 병원을 해체하는 작업을 했던 분이고 그게 이제 입법으로 이어져서 대규모 정신병원을 없애고 그냥 일반 병원에 일부 병상만 뭐 폐쇄병동이 아닌 개방병상처럼 운영하도록 그런 개혁 작업을 했던 분인데 이게 왜 농업이랑 관련이 있냐면 저분의 저런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로 간 분들 있고 이제 농촌이 이제 고향인 분들은 농촌으로 갔는데 농촌으로 갔으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이제 다양한 협동조합에서 그분 정신장애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농업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일자리 제공이 된 거죠. 그 전통이 이제 저 때부터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나름의 현대적 사회적 농업의 효시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파밍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개념이 있고 저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조혜원 박사님 얘기하시겠지만 네덜란드나 이런 이탈리아 굉장히 큰 차이점은 돌봄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느냐, 고용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인데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협동조합의 특징상 아주 민주적인 운영, 공동체,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조합원들이 자기의 어떤 1인 1표와 같은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장애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분들이 똑같이 그냥 조합원인 거예요. 그 조합원들에게는 똑같은 자기 권리가 있는 거고, 자기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함께 농업 활동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농촌에서도 장애인들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탈리아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탈리아의 한 개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78년에 만들어진 농장이고요. 여기도 아무래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농장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초기 형태를 보면은 그냥 뭐 장애인들이 오늘 부모님도 오셨고 관련 기관도 오셨지만은 그게 막 필요에 의해서 막 우리가 아무리 그냥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그냥 부모님들이 당사자들이 막 나서는 거예요.
뭐 나서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그러면 농지는 어떻게 할 거고 농사는 누가 질 거고 뭐 이렇게 교육은 누가 할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명 중에 조합원이 이제 38명이니까 조합원 대부분이 직원인 거죠. 직원 조합인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농업인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과 의사도 있고 원예치료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발달 장애인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약물중독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전체가 조합원이자 직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리사가 있고 원예치료사가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농사를 짓는 농장도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운영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직원이 전체가 50명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콩새알이 조금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그 두부 공장도 하시고 농장도 있고 여기 식당도 이렇게 무슨 허가받은 식당은 아니지만 식당도 있고 여기처럼 무슨 체험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채소, 과일도 생산하고 와인도 심지어 와인, 올리브 오일, 꿀 이걸 가공 판매도 하고 레스토랑, 식료품 가게, 고용 프로그램, 원예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운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농작업과 관련 활동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서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게 협동조합이니까 농장만 있으면 농작업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협동조합 안에 농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 다양하게 판매점도 있고 하니까 그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또 잘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는 다양한 이제 일자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보건기관하고 계약을 맺고 무슨 원예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촌 관광 사업도 운영하니까 우리도 지금 뭐 농촌 체험마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인상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런 거랑 접목을 해서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고 직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은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보건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서비스 수혜자들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사실 네덜란드가 잘 돼 있다라고 할 때 제가 현황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덜란드 크기가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 합한 아주 작은 사이즈 국가인데 전국적으로 1250개의 케어팜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최근에는 쭉 그 변동이 크게 없고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고 이미 거의 10년 전부터 1000개가 넘어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전 국민 아무나 안 좋으면 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다 가능은 하지만 국가의 보건복지 그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용자 수는 이제 저 정도 되고 이 뭐랄까 농장에 지급되는 비용 또한 농업에서의 어떤 그 지원금 그런 게 아니고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 보건복지 스포츠부에서 나오는 장기요양 그 건강보험금 아니면은 뭐 지자체 복지예산 그런 금액이 되어 그거는 제가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따라서 농장에서 버는 케어 소득이라고 하면 거의 100% 보건복지 스포츠부에서 나오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가족농이라고 써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벨기에도 말씀하셨지만 네덜란드도 그 나라에서는 케어팜들을 이제 소규모 가족농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이즈가 사실은 뭐 평균적으로 최소 6헥타르 이상 10헥타르가 넘고 이제 그런 농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몇만 평, 몇십만 평이 되는 이제 큰 농장이기 때문에 소규모가 아니지만 네덜란드 안에서는 훨씬 더 큰 농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농장들이 요양한
조금 생산만 할 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안에선 소규모 가정농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어와 농업 생산의 비율은 다양하고 농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장의 의지에 따라서 생산 위주인 곳도 있고 케어 위주인 곳, 케어만 하는 곳.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이 땅이 농장 농지로만 남아 있어야 해서 땅을 팔기도 어렵고 한데 나는 농사질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젊은 분들도 요즘에 차라리 케어팜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세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케어팜 협회 소속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할 때 국가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은 농업부하고 보건복지 스포츠부 그 정부 기관에서 일종의 작은 독립된 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긴 하죠. 그 기관에서 케어파밍이 발전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품질 인증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그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해서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거는 이미 2009년에 없어졌고요. 2008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현재 있는 케어팜 협회, 케어팜 연합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민간에서 운영이 된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조직을 만든 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각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 단위로 케어팜 협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협회들이 모여서 전국 단체로 케어팜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도 또한 농업인들의 모임이 민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서 전체 케어팜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품질 인증 제도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케어 전문 인력 필수라고 밑에 있는데 사실은 농장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있겠지만 당연히 케어팜은 아까 보건복지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지켜야 하는 법에 의거해서 전체 인력의 일정 부분 몇 % 정도 인력은 간호라든지 요양, 복직 그런 쪽으로 공부하신 전문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인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인력이 있어야만 예를 들면 지자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자체 복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장기요양 뭐라 그러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치유농업은 이제 농진청의 주무부처라기보다는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유농업의 개념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곳들이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이 사회적 농업이나 치유 농업의 활동이 농업의 시각, 농촌의 시각에서 많이 이런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 비한다면 보건복지의 관점은 아직은 이렇게 드러나서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 치유농업도 전 국민이니까 좀 다르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회적 농업에서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치유농업법은 올해 3월에 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발효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일반인들의 많이 흥미를 가지시는 대목은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2022년 정도부터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생길 것 같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농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그 판매까지 하는 거, 가공해서 유통, 판매까지를 자꾸 농민들이 다 하라고 6차 산업 얘기를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이런 돌봄 기능이라든지 교육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정이 다기능 농업과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이제 농업 생산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결합한 게 이 돌봄 농장이다라고 하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필요한 거는, 지금 말이 조금 그런데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농장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생각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장의 규모,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우리가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농장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같이 져보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장은 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유리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목표와 비전을 만들고,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거라기보다는 계속 강조하지만 자연스러운 절개에 맞는 농작업에 참여하는 거죠.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러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막 실행하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농작업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유럽처럼 막 농장 규모도 크고 막 가족들이 다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연계하면 어떠냐, 농장과 농장들끼리. 한 개 농장에서만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A 농장, B 농장, C 농장, D 농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농장에서 협력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제 대안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농업의 추진 방법도 이런 거고. 그런 다음에 지역 단위에 보면 보건복지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뭐 아동복지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농장에 맞는 분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농작업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축적된다는 거죠. 아직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지방 정부의 조례가 없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와 여러 가지 사업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왜 사회 서비스 제도 같은 것들도 바우처 기관에서 한 번은 외부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농장에 가겠다. 그러면 자기네가 받는 서비스 비용을 그냥 농장에다가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복지기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한 책정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 꼭 내부에서만 뭐 교육 뭐 강사 부르고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농장에 와서 하겠다. 그러면 농장에서 진행을 하면 여기다가 프로그램 비용을 여기 농장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 농업은 개별 농장보다는 뭐 농업회사 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좀 법인체가 있는 게 좀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꼭 우리가 제도화가 아직 사회적 농업 제도화가 안 됐으니까 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제도가 발전돼 있어. 거기는 또 예산이 있어요. 그거를 농장에서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린 연계하고 협력 체계를 구조화하고, 그래서 비용을 받는 것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충분하진 않겠지만은 현재도 얼마든지 연결해서 실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예들이에요.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제도,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제도,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오시면 돼요, 농장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무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 돌보면 이걸 농장에서 한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그리고 뭐 직업자의 훈련 수당 같은 거. 교육부에서도 이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도 있고, 이제 결국에는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희가 굳이 뭐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제도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농장에서 이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때 그것에 대한 뭐 보상으로서 대가로서 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에도 사회적 농업에 관련한